여러분 안녕하세요. 말리포 중학교 역사교사 김무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수업까지 바로 역사 1부분의 한국사 부분, 어, 바로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역사를 쭉 살펴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한국의 전근대 역사가 눈에 들어오셨나요? 네, 눈에 들어오셨을 것으로 믿고 그 이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근대 이후의 역사는 내년에 역사 2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우리는 7단원, 8단원, 9단원 세계사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1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세계사 부분은 총 4개의 지역을 상정해 놓고 각 지역의 전근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인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중국 및 동북아시아, 그리고 인도 및 동남아시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슬람을 중심으로 하는 서아시아,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기독교 문화권인 유럽이 되겠습니다. 역사 1교과서의 7, 8, 9단원 세계사 부분은 이렇게 4개의 문화권을 각각의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천을 해왔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 교과서 220쪽에서 222쪽까지 나와 있는 7단원 첫 번째 바로 이 중국의 주나라 이후의 역사, 이 춘추 전국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먼저 춘추 전국시대에 일어났던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화의 기반 위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과 학문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제자백과라고 부르는데 이 제자백과 중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 각각의 생각과 같은 사상 혹은 학파를 선택해서 토론에 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미디어에서도 흔히 나오는 춘추전국시대는 바로 이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서 그 이름을 유래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시기를 보면 주나라의 동천, 즉 주나라가 동쪽으로 천도한 이후인 천도했을 때인 기원전 770년부터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을 때인 기원전 221년까지, 바로 이때까지를 우리는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주나라도 우리는 앞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주나라의 봉건제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 텐데요. 이 봉건제는 혈연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왕과 제후들, 또 제후들과 경대부들이 혈연 관계가 소원해질수록 당연히 그 유대 관계도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요. 게다가 왕이 항상 똑똑할 수는 없듯이 이 당시에 주나라의 왕 중에서도 가면 갈수록 왕이 되기에는 너무 부족한 그릇의 인간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게다가 주나라 주위의 유목민족들이 계속해서 주나라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맞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바로 주나라가 결국은 원래 수도를 버리고 동쪽인 나급, 그 이후에 낙양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천도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주 왕실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죠. 물론 춘추 전국시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춘추 전국시대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시대의 가장 큰 차이는 춘추시대는 주 왕실의 권위가 명목상 인정된다는 것이었고요. 반면에 전국시대와 같은 경우에는 명목상으로 인정되던 주 왕실의 권위도 완전히 무시가 되어서 각각의 제후들이, 각 지방의 제후들이 모두 감히 왕을 칭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춘추시대에는 돌아가면서 5명의 패자, 즉 5개의 강국이 있었다고 해서 이들을 춘추 오패라고 부르고요. 수십 개로 나뉘어져 있던 각 지방의 제후들이 전국시대로 가면은 몇 개의 큰 나라들로 통합이 됩니다. 즉, 큰 나라들은, 강한 나라들은 살아남고 약한 나라들은 다른 나라에 병합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래서 전국시대는 크게 7나라가 남아있게 되었는데 이 나라들을 우리는 전국 칠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의 정치적인 특징을 보면 독립한 제후들이 각 지방에서 실질적으로 독립한 제후들이 정치적인 세력 다툼, 즉 자신들이 자신들이 영토를 넓히기 위한 세력 다툼이 상당히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혼란했고요. 그래서 부국강병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사회와 경제 그리고 문화 분야는 계속해서 발전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교과서 220쪽 왼쪽 아래쪽에 나오는 바로 춘추전국 시대의 지도입니다. 사실 지금 중국의 영토와 비교를 해보면 주나라 당시의 영토는 상당히 좁았습니다. 게다가 그 영토를 모두 다 직할로 다스리는 것도 아니었고 각 지방은 제후들한테 맡겼지요. 그런데 춘추전국 시대를 지나면서 각 지방의 제후들, 나중에 전국시대는 왕으로 바뀌죠. 각 지방의 왕들이 자신들이 부국 강병을 위해서 영토를 경쟁적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중국 전체의 영토가 상당히 넓어지게 되었고요. 게다가 북쪽의 유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장성을 쌓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만리장성의 기반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춘추전국 시대의 사회, 경제 분야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바로 오늘 첫 번째 학습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적인 변화를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경제적인 발전의 원인이 바로 철제농기구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청동기는 상당히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게까지 단단하지도 못해서 농기구를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까지만 해도 나무나 돌이 여전히 농기구로 사용이 되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철기는 상대적으로 구하기도 쉬웠고 게다가 상당히 단단해서 농사를 짓기에도 훨씬 더 편했습니다. 그래서 철기가 보급되면서 또 거기에다가 소를 이용한 농사법, 바로 우리가 흔히 우경이라고 불리는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이 우경이 도입되면서 더욱더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공업과 상업이죠.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을 했고요. 이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시장이 성장하게 되었고 시장 주변에는 도시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활발한 상거래를 위해서 화폐가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정치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정치 무기가 철제 무기가 사용이 되면서 전쟁이 더욱더 확대가 되었고요. 영토는 더욱더 확장이 되었고요. 이렇게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그 이후로도 중국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네, 춘추전국 시대의 화폐입니다. 포전이나 도전으로 불리는데요. 이것이 여러분들 교과서 220쪽과 221쪽에도 나오고 있죠. 정확히는 여러분들 교과서 221쪽 오른쪽 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백가가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등장 배경을 보면 학자들이 그 당시에 정치적인 시대적인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몇백 년 동안 이러한 그 당시 시대적인 혼란을 해결하고 그 당시 중국을 옛날의 주나라처럼 하나의 중국으로 통일하려는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이렇게 혼란스럽게만 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학자들이 이런 사상가들이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인간은 애초에 태어날 때 어떤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그 당시의 시대적 혼란을 해결하려면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혼란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또한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상가들이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그 당시의 제후들,
이후에는 왕들이 부국강병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국강병을 위해서 우수한 인재들을 우대했다는 겁니다. 이 뒤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흔히 손자병법이라고 불리우는 책의 저자라고 알고 책의 거의 저자라고 알고 있는 손자, 이런 사람들, 그 뒤에 이 사람은 뒤에 나오지만 한비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자백가라는 건 원래 중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하고 덕망이 높은 이러한 사상가에게는 뒤에 자자를 붙이고요. 그리고 여러 그 사람들이 만든 사상들에 대해서는 뒤에 가짜를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건 그냥 숫자 100의 뜻이 아니라 상당히 많다, 이제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자는 모두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상가, 모든 사상가들과 수많은 학파들을 우리가 제자 백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 상당히 수십 개의 여러 가지 학파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딱 그 이후에도 중국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4개의 학파에 대해서, 그리고 그 4학파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묘대성전이라고 여러분들 교과서 221조 오른쪽 아래에 나오는데요. 이 공묘대성전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공자라는 사람이죠. 공자는 대표적으로 육아 사상을 창시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공자는 기본적으로 인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옛 주나라의 이런 어떤 복고적인 형태를, 주나라로 돌아가는 복고적인 형태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질인자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떤 사랑,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의 사람들이 마음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라는 것이죠. 네, 글씨가 좀 이상하기는 한데 바로 예라는 겁니다. 바로 인과,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예, 그리고 의를 주장했습니다. 이 공자의 학파를 이어받은 대표적인, 공자의 학통을 이어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맹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선설을 주장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요. 물론 성선설이 주장한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왕도 정치를, 그 당시에 패도 정치를 배격하고 왕도 정치를 주장하면서 역성혁명을 주장했다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 하지만 반면에 맹자의 학통을 이어받은 순자는 오히려 악설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악한 본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예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인과 의, 그리고 예를 실천하는 도덕 정치를 강조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후에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왕조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가 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100몇 년 전에 망한 청나라까지도 이러한 육아 정치를 어느 정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육아에 대해서 다른 사상들이 상당히 많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사상들은 대부분 육아와 상당히 대척점에 있는 이러한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의 혼란은 어떤 도덕과 예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나라의 상태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육아에 비해서 법과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한 엄격한 통치를 주장을 했습니다. 한비자는 기본적으로 순자의 생각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순자나 한비자는 둘 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순자는 이것을 예로서 끊임없이 단련해서 이것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비자는 이러한 예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법에 의해서 인간이 이러한 악한 본성을 오직 두려움을 통해서만, 법에 의한 엄격한 통치를 통한 두려움을 통해서만이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제어할 수 있다. 그래야만이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도가는 노자와 장자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노자나 장자 같은 사람들은 육아가 상당히 인위적인 거다. 상당히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허례허식, 예법,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인위적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연의 도리에 따르는 삶을 추구를 했습니다. 이 자연의 도리에 따르는 삶, 이 자연의 도리를 노자와 장자는 바로 자연의 본질을 도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위진남북조 시대로 가면 민간신앙과 결합해서 도교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연의 도리에 따르는 삶, 여러분들이 도덕 시간에 뭐 무의자연 이제 이런 식으로 배웠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자연의 도리에 따르는 삶을 나중에 민간신앙과 결합해서 세상과는 등지고 자연에 귀의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바로 어떤 회피적인 이러한 경향을 드러내기도 해서 이것이 도교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도가는 오히려 나중에 도교로 발전하면서 중국의 정치나 이런 것들보다는 문화에 어떤 예술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가 있죠. 묵가는 차별 없는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유가와 같은 경우에는 춤과 기본적으로 효를 강조하죠. 그런데 이 춤과 효는 다 기본적으로 차별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의 임금보다는 내 임금에도 충성을 해야 되고요. 남의 부모보다는 내 부모를 먼저 챙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육아의 논리다. 묵가는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차별을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대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평등 사상을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 당시로 있어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그러한 사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이제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후들이 자신의 영토를 더욱더 넓히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화가 지속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백가의 의의를 살펴보면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제자백가를 살펴봤는데 이러한 제자백가 의의를 살펴보면 중국의 학문과 사상의 골격이 되었고요. 또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와 문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묵가는 그 이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유가와 법가는 정치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요. 도가는 문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춘추전국 시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배운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정리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업 시간에는 제자백과의 여러 가지 토론을 우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진시황, 우리가 만리장성으로 유명한 만리장성과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병마용으로 유명한 이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실시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